재산 분배가 시작된 그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찻잔을 테이블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계실 필요 없으세요.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일주일, 75세의 김복순 할머니는 40년 넘게 살아온 집거실에서 낯선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거실에 앉은 누구도 그 떨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변호사도, 아무도. 그런데 10년 후, 그 자리에 앉아있던 5살짜리 손주가 25 청년이 되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원룸 창가에 놓인 작은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국 한 그릇, 그리고 도자기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20살 때 첫 월급으로 사다 준 찻잔이었습니다. 금이 3줄가 있었지만 복순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추석 인사 문자 하나 없었습니다. 손주 서준이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송편 만들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아들 현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 옆에는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고 수진의 품에 5살짜리 서준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1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현우가 떠나기 1년 전. 마지막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송편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지만 습관이란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30해 넘게 대가족 명절 음식을 해온 손이 여전히 4사람 분량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은 송편은 내일도, 모레도 할머니의 끼니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찻잔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10년 전, 이 찻잔이 테이블 밖으로 밀려났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계실 필요 없으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표정. 복순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명절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창밖에서 이웃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커튼을 살짝 젖혔습니다.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도 저 나이 때 한복 입고 세배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큰 절을 올리던 손주. 그 아이가 올해로 25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금간 도자기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 찻잔만이 유일하게 아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집도, 차도, 보험금도, 심지어 손주까지. 15년 전,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때만 해도 65세의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 현우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현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왔어. 40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신발을 벗으며 뛰어 들어오곤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 손주 서준이가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 수진이를 위한 호박죽까지.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고 거실에서는 서준이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야?
5살 서준이가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보라색 꽃무늬 보자기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약과와 강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서준이 간식이지. 할머니가 싸놨어. 서준이는 보자기를 풀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할머니 무릎 위에 올라앉아 약과를 베어 물던 그 작은 입. 수진이도 그때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음식이 너무 많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걱정하는 표정으로 주방에 들어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희가 오는 게 제일 좋은 보약이야. 수진이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현우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도자기 찻잔에 녹차를 따르는 것이 둘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엄마. 이 찻잔 아직도 쓰네. 내가 사다 준 건데 당연하지. 현우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20살 때 편의점 알바비로 산 3,000원짜리 찻잔이었지만 복순 할머니는 한 번도 다른 잔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면 현우가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수진이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변하지 않을 줄 알았던 평범한 토요일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행복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현우의 마지막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비가 내리던 화요일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주방에서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올 현우를 위해서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갈비찜을 만들던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뇌가 이해를 거부하는 동안 손은 계속 고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이 꺼진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은 흰 국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영정 사진 속 현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들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슬픔이 너무 커서 울음이라는 형태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수진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떠돌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장례 이틀째 밤. 복순 할머니는 화장실에서 수진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속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복순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아직 차갑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슬퍼하는 척도 하지 않은 그 목소리가 복순 할머니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할머니는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 복순 할머니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뺨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울어. 복순 할머니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아이의 손 위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수진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복순 할머니가 보지 못했을 뿐. 장례 후 일주일. 수진이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거실에 4사람이 앉았습니다. 복순 할머니. 며느리 수진. 수진이 데려온 변호사.
그리고 5살 서준이가 소파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어르신. 현재 박현우 씨 명의의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생명보험금 3억 원, 예금 5천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에요. 어머님은 현우 씨 배우자가 아니시니까.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앵커 같은 어조였습니다. 수진아. 나는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서준이도 보고 싶고.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현우를 키운 집. 서준이가 첫걸음말을 뗀 집.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 아파트는 박현우 씨 단독 명의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이수진 씨와 자녀 박서준 군이 상속받게 됩니다. 복순 할머니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현우가 사다 준 그 찻잔. 손이 떨려 차가 출렁였습니다. 수진아. 이 잔 기억하니? 현우가 20살 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수진의 손이 찻잔을 밀어냈습니다. 차가 식탁 위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찻잔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류 위에 번진 보리차 자국. 그것이 복순 할머니의 40년 세월에 남은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님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세금은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쏟아진 보리차가 서류 위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찻잔은 식탁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금만 하나 더 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관악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 3천만 원은 수진이 마련해줬습니다. 그것이 40년 결혼 생활의 퇴직금이었습니다. 첫 해에는 매주 전화했습니다. 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서준이의 번호로 걸면 지금 바빠요라는 수진의 목소리가 대신 들렸습니다. 설날. 서준이에게 세뱃돈을 보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추석에 보자기에 싼 송편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보라색 꽃무늬 보자기에 송편 기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둘째 해부터는 편지를 썼습니다. 서준아. 할머니야. 학교 잘 다니고 있지?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매달 한 통씩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해에 편지가 반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인 주소 변경. 수진이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새 주소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래도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할 편지를. 책상 서랍에 편지가 쌓여갔습니다. 1통, 10통, 30통, 120통. 10년이면 120통이었습니다. 5번째 해. 할머니의 무릎이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온 것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 팔을 부축하고 접수를 대신하고 약을 타오는 모습.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접수대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적는 단에 자신의 번호를 2번 적었습니다. 7번째 해.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대 위 작은 거울이었습니다. 현우 사진 옆에 놓인 거울.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은 주름. 움푹 꺼진 눈.
아들이 살아있을 때보다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거울 옆 현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이렇게 늙었어. 9번째 해.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서준이에게 간식을 싸주던 그 보라색 꽃무늬 보자기. 세탁을 해도 송편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앉았습니다. 보자기에서 아직도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10번째 해. 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형태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찾아올까봐. 박서준은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어머니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준아, 창고에 있는 아빠 짐 좀 정리해줄래? 이사 준비해야 해서. 서준은 주말에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는 창고 깊숙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 3개. 서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넥타이, 시계, 수첩.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찻잔 사드려야지. 작년에 금 갔는데 아직도 쓰시네. 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할머니라고 쓴 글씨. 서준은 할머니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5살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으면 할머니는 시골에 가셨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 봉투 묶음이 있었습니다. 현우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박서준 귀하라고 적힌 편지가 30통 넘게 묶여 있었습니다. 반송 도장이 찍힌 편지들. 서준은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야. 학교 잘 다니고 있지? 할머니가 너 좋아하는 약과 만들었는데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보자기에 싸서 보낼게. 사랑하는 우리 서준이. 할머니가 매일 기도한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지 위에 번진 눈물 자국. 그것은 할머니의 것이었는지 서준의 것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매달 한 통씩. 6년치.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편지가 반송되지 않고 쌓여만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계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더라. 30통이 넘어. 왜 나한테 안 줬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준아. 그건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할머니가 어디 계시냐고요? 수진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관악구의 작은 원룸. 서준은 전화를 끊고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준은 보자기를 찾았습니다. 편지 묶음 사이에 끼어있던 보라색 꽃무늬 보자기. 약과 부스러기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현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습관이 된 행동이었습니다. 기대 없이 여는 문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복순 할머니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열린 현관문 너머로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청년. 왼손에 보라색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 현우의 눈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었습니다.
5살 때 무릎에 앉아 약과를 먹던 그 아이가 25세 청년이 되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밥상에 짚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준. 아. 서준이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보라색 꽃무늬 보자기. 10년 전 송편을 싸서 보냈던 그 보자기 안에 사과와 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체념 속에서 말라버렸다고 생각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을 만지고 이마를 만지고 턱선을 만졌습니다. 서준아. 많이 컸구나. 아빠 닮았네. 서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마디가 굵은 손. 10년의 외로움이 깃든 손. 서준은 그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머니. 편지 다 읽었습니다. 120통 다요. 복순 할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를 읽었어. 네. 아버지 유품 상자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내신 편지도, 보내지 못하신 편지도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찻잔을 꺼냈습니다. 금이 4줄간 도자기 찻잔.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서준이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주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현우가 앉던 자리에 서준이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수지는 텅 빈 집에서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서 주름이 보였습니다. 서준이가 보낸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모시고 살려고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시어머니의 찻잔을 밀어냈던 바로 그 손이 거울 앞에서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원룸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닫을 필요가 없었습니다.